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중학교 때 단짝처럼 가깝게 지낸 친구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미국에 살고 있어 거의 연락도 못하는데요. 당시 그 친구는 공부도 엄청 잘했고 성격도 좋았고 무엇보다 생각이 참 올바른 아이였어요. 한참 사춘기 겪던 시절이라 세상을 삐딱하게 바라보고 크고 작게 일탈도 하던 때였는데 그 친구는 늘 사리분별 정확한 똑똑한 아이였죠. 누가 봐도 가정교육이 잘 된 아이 같았습니다. 그 친구의 영향을 받아 저도 사춘기를 무사히 넘기며 공부에 전념할 수 있었는데요. 나중에 그 친구가 고백하길 자기는 아빠가 없다고 하더군요. 우리 아빠, 나 10살 때 돌아가셨어. 지금은 엄마랑 동생이랑 셋이 살아. 우리 엄마가 항상 말하길 밖에 나가서 조금이라도 흐트러진 모습 보이면 남들이 아빠 없어 그런 거라 할 거니까 언제나 조심하라고 하셨어. 아빠 있는 애들보다 더 반듯한 모습 보여야 된다고. 모든 면에서 버젓이 아빠 있는 저보다 훨씬 나았고 홀로 되신 엄마에 대한 효심 그리고 동생을 생각하는 마음도 각별했죠. 어린 나이에도 참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저 역시 결혼 12년 만에 남편이 세상을 떴습니다. 지방 출장길에 교통사고를 당해 현장에서 바로 즉사했다더군요. 떠난 사람에 대한 그리움보다 남겨진 아이들 걱정이 먼저였습니다. 5학년짜리 큰애, 이제 막 초등학교 입학한 1학년짜리 쌍둥이, 새 아들을 보고 있자니 그야말로 눈앞이 캄캄했죠. 하지만 캄캄해진 눈앞을 밝게 만드는 것도 전부 제 몫이었습니다. 남편 앞으로 나온 사망보험금과 시댁에서도 많이 도와주긴 했지만 그래도 일을 해야 했고요. 아이들 키우는 것도 절대 소홀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잠든 아이들을 바라보며 가장 먼저 떠올랐던 사람이 바로 그 중학교 때 친구였어요. 내 아이들도 그 친구처럼 반듯하게 자라야 할 텐데 셋 중 한 명이라도 딴 길로 빠지면 어쩌나 하는 걱정에 밤에 잠이 안 올 정도였죠. 그렇게 정신없이 아이들만 바라보고 살았더니 어느 순간 사람들이 제게 칭찬을 해주더군요. 정말 대단해. 어쩜 이렇게 애들을 반듯하게 키웠어? 그것도 혼자. 그야말로 위대한 엄마의 힘이다. 애들 셋 다 늘 밝고 착해서 전혀 몰랐어요. 구김 하나 없어서 훌륭한 아빠, 훌륭한 엄마 밑에서 자랐구나 했는데 혼자 키우셨다고요? 진짜 훌륭하시네요. 아이들 셋 모두 나름 공부도 잘했고 성인이 된 후에도 군대도 알아서 다녀오고 각자 자기 살 길도 잘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다 끝난 건 아니었죠. 결혼시키는 일이 남았으니까요. 큰아이는 장남답게 언제나 과묵하고 동생들에게도 엄한 형이었습니다. 가끔 둘째, 셋째가 저에게 대들기라도 하면 굴같이 화를 내며 혼내주기도 했죠. 그래서 저에겐 아들을 넘어 남편 같은 존재였어요. 하지만 내심 걱정도 됐습니다. 30이 넘었는데도 연애 한 번을 안 하더라고요. 물론 저도 모르게 좋아하는 여자애가 있었거나 몰래 사귀었을 수도 있었겠지만 단 한 번도 연애하는 내색을 비추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쌍둥이 두 녀석들은 고등학교 때부터 여자친구가 있었고 사귀다 헤어져서 입을 뒤집어 쓰고 울기도 하고 종종 여자친구를 집에 데려오기도 했어요. 너는 여자친구 없니? 소개팅 같은 것도 안 해? 네. 연애 그렇잖아. 언젠가 결혼은 해야 될 거 아니야. 몰라. 아직은 전혀 생각 없어. 결혼 같은 거 별로 하고 싶지 않아. 사실 제 아들만 그런 건 아닐 겁니다. 주변에 물어보니 요즘 애들 대부분 결혼 안 한다더라, 애기도 안 낳겠다더라 한다니 그저 말없이 기다려보는 수밖에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큰애가 자기 사업을 하겠다며 갑자기 잘 다니던 직장을 관두더라고요. 저와 상의도 없이
이미 사직서 냈다고 통보를 하더라고요. 어려서부터 자립심이 강한 아이라 그러고도 남을 거란 건 알았지만 엄마로서 걱정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사업이란 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처음부터 그 회사에 들어간 것도 사업자금 모으려고 들어간 거야. 연봉도 많고 일도 빡세다길래 몇 년 고생하고 돈 모은 다음에 그만둘 생각이었거든. 처음 예상했던 돈보다는 조금 모자라긴 하지만 더 늦기 전에 시작해보려고요. 그러니까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가 그랬잖아. 뭐든지 일찍 시작해야 된다고. 도전했다가 실패하더라도 일찍 실패하는 게 낫다고. 큰애의 의지를 막을 순 없었습니다. 뜯어 말려도 하고 싶은 건 하는 아이였기에 잘 되길 빌어주며 믿어줘야 했어요. 그럼 해봐.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건 응원밖에 없어. 그리고 이 돈은 빌려주는 거야. 이자까지 붙여서 갚으면 고맙겠지만 이자는 못 주더라도 원금은 꼭 갚아야 해. 알겠지? 큰애의 도전에 1,000만 원을 보탰습니다. 큰돈 보탤 여유도 없었지만 있었다고 해도 일단은 1,000만 원이 적당하다 생각했죠. 큰애는 그 후 몇 달간 일에 파묻혀 살더라고요. 새벽에 들어올 때도 많았고 외박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밥은 잘 챙겨 먹는지 잠은 제대로 자는지 궁금했지만 간섭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었죠. 그리고 5달 뒤 고랜드 500만 원을 갚더군요. 엄마 일단 반만 갚을게. 나머지 반도 다음 달쯤 줄 수 있어. 그땐 이자까지 다 쳐드릴게요. 너무 기특하더라고요. 사실 그 돈을 안 갚는다고 해도 혼낼 마음 없었는데 갚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보여주는 아들이 너무 예뻤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한 달 후 모처럼 일찍 들어온 아들이 말없이 식탁에 앉더라고요. 평소 그러는 애가 아닌데 뭔가 할 말이 있어 보였습니다. 왜? 엄마한테 할 얘기 있어? 네. 뭔데? 오늘 나머지 돈 다 갚는 거야? 그냥 농담 삼아 던진 말이었는데 아들의 표정은 이상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왜? 이번 달엔 돈 못 벌었어? 그럼 다음 달에 주던지. 그게 아니고요. 엄마, 저 결혼하려고요. 그 순간 아들의 얼굴을 봤습니다. 눈동자는 흔들림이 없었고 꽉 담은 입술도 견고했죠. 웃음기는 하나 없었지만 얼굴 전체 그 어디에도 힘은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매우 단호했고 매우 편안해 보였고 매우 확신에 찬 표정이더라고요. 그 표정을 보고 곧바로 알게 됐어요. 결혼 역시 말릴 수 없는 일이구나. 그 누구를 데려오더라도 반대할 수 없겠구나. 그래서 저도 조용히 아들 앞에 앉았습니다. 어쨌거나 들어야 될 얘기는 많았으니까요. 그동안 엄마 몰래 연애하느라 힘들었겠네. 어떤 사람인지 천천히 얘기해줘. 아들의 표정엔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늘 그랬듯 차분히 또박또박 얘기하더군요. 지금 하는 일 시작하면서 알게 된 사람이고요. 저보다 4살 많아요. 그리고 착해요. 어쩌다 친구 소개로 만났고요. 제가 먼저 좋아했어요. 사실 지금은 일에 많이 집중해야 되는데 그러다가 혹시 놓칠까봐 일단은 빨리 결혼하고 싶어요. 그 사람 많이 좋아해요. 4살이나 연상이라는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우리 애보다 4살이 많으면 적지 않은 나이인데 아들이 되도록 젊은 여자와 결혼하길 바라는 건 어떤 엄마도 마찬가지잖아요. 하지만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아들이 선택한 여자라면 그만한 이유가 있을 테니까요. 언제 인사시킬래? 이번 주말에 집에 데려올게요. 그래, 그러자. 묻고 싶은 말은 많았지만 주말까지 참고 기다리자 마음먹었습니다. 아마 큰애도 제가 반대 못할 걸 알았을 거예요. 그날 밤 잠이 안 오더라고요. 만감이 교차하면서도 크고 작은 걱정이
제 몸 위로 소나기처럼 쏟아졌어요. 그리고 며칠 후 큰애가 결혼할 여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쌍둥이 녀석들이 여자친구 집에 데리고 올 때랑은 사뭇 기분이 다르더군요. 현관문을 열자 큰애가 들어오고 뒤따라 자그마한 여자가 들어오는데 보자마자 알겠더라고요. 갑자기 아들이 결혼하겠다는 이유를요. 나름 티 안 나게 차려입고 온 듯한데 딱 봐도 알겠더군요. 대략 임신 7개월쯤 돼 보이더라고요. 환하게 밝게 웃으며 인사할 줄 알았던 며느리감은 현관을 들어서는 순간부터 대역 죄인 같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창피했겠죠. 무섭기도 하고 면목도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아들보다 4살이 아닌 14살 많은 여자였어도 어쩔 수 없이 결혼을 시켜야만 하는 상황이었죠. 운명처럼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어서 와요.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처음 인사드리겠습니다. 잔뜩 주눅이 들어 고개도 못 들고 있는 여자친구가 안쓰러웠는지 큰애는 덥석 손을 잡아 집으로 들여 소파에 조심스레 앉히더군요. 마치 아무도 건드리지 마라. 이 여자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면 가만 안 두겠다는 것처럼 보였어요. 엄마, 많이 놀랬죠? 우리 빨리 결혼해야 되는 거 이해해 주세요. 왜 이렇게 늦게 얘기했어? 일찍 얘기하면 내가 반대할까봐 그랬어? 그런 건 아니에요.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될 때까지 얼마나 마음을 졸였니 둘 다. 죄송합니다. 죄송할 건 없어. 다만 배가 이렇게 불렀으면 이미 부모님들도 아실 텐데 우리 아들을 얼마나 욕하셨을까. 부모님이 화가 많이 나셨겠네. 부모님 얘기에 두 사람 모두 아무 말이 없더군요. 제가 딸이 없긴 하지만 아무리 결혼 못하고 나이 많은 딸이라도 갑자기 배가 불러오는데 가만히 있을 부모가 어디겠어요. 어떤 놈이 이랬냐고 당장 데려오라고 소리를 쳤겠죠. 그러다 보니 제 입장에서는 그쪽 부모님께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런데 엄마, 이 사람 부모님 안 계셔. 두 분 다 오래전에 돌아가셔서 여태 혼자 살았어요. 다른 형제도 없고요. 차마 할 말이 없었습니다. 물론 제 아이도 아빠 없이 자라긴 했지만 그래도 될 수 있으면 부모 사랑 듬뿍 받고 자란 여자와 결혼하길 바랬고 무엇보다 내 아들이 처가 사랑 듬뿍 받길 원했는데 부모도 형제도 없는 여자와 결혼하겠다니 온몸에 힘이 쭉 빠지더라고요. 순간적으로 제 표정을 읽었는지 배부른 아이는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그리고 큰애는 고개 숙인 아이를 치근하게 바라보며 다시 한번 손을 꽉 잡더라고요. 여기 오는 게 많이 망설여졌겠네. 그래도 용기 내줘서 고맙고 잘 왔어요. 느닷없이 며느리가 생기고 느닷없이 손주를 보게 됐지만 그래도 기쁜 일이니 감사하게 받아들여야지. 그동안 마음고생들 하느라 고생 많았겠다. 제 얘기에 며느리는 목이 맨 소리로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배가 많이 불러서 웨딩드레스를 입어도 될지 모르겠다. 그래도 일단 식부터 올릴 건지 아니면 아이 낳고 식을 올릴지 그건 두 사람이 알아서 정해. 난 너희들이 하자는 대로 할게. 고마워요, 엄마. 몸 상태는 괜찮고 엄마랑 아기랑 모두 건강한 거지? 며느리가 들어있는 제 말 한마디 한마디에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뭐가 어찌됐든 내 식구로 받아들여야 하는 아이였기에 그 모습이 참 측은해 보이더라고요. 그날 저녁 아들과 깊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며느리를 보게 되긴 했지만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었고 솔직히 큰애에게 적잖이 실망도 했거든요. 얘를 왜 이렇게 만들었어? 엄마 많이 실망했다. 엄마 마음에 안 드는 며느리감이라는 거 알아요. 그래도 좋게 봐주세요. 그 애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아니라
너한테 실망했다는 거야. 죄송해요. 제가 저지른 일이니 책임은 져야 했어요. 책임지는 건 당연한데 배가 저렇게 불러올 때까지 뭐 했어? 부모도 형제도 없는 애가 그동안 혼자서 얼마나 불안했겠니? 뱃속일을 생각했어라도 빨리 서둘렀어야지. 네, 그럼 제 잘못이 맞아요. 몸이 많이 무거워서 이제 혼자 지내기 불편할 거야. 앞으로는 옆에 누가 있어줘야 되니까 서둘러 너희들 살지 말아봐. 내가 드나들면서 챙겨줘야 되니까 되도록 이 근처로. 그럴게요. 고마워요, 엄마. 주위에서 아들 장가 보내고 처가에 뺏기다시피 해서 아들 얼굴 보기도 힘들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또 아들 집에 가고 싶어도 며느리 눈치 보여 매번 허락받고 간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죠. 하지만 전 상황이 많이 달랐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모두 품어야 했으니까요. 다 큰 성인들이니 알아서 살게 냅둬도 되는 일이었지만 저는 오히려 부담이 배로 늘더라고요. 결혼식은 아이 낳고 올리겠다며 일단 근처에 오피스텔을 얻어 살더군요. 제 입장에선 곧 아이가 태어나니 임산부를 잘 챙겨 먹여야 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래서 아들네가 살림을 차린 그날 저녁부터 반찬이라도 만들어줘야겠다는 생각에 이것저것 음식을 만들고 있었는데 밤늦게 며느라이가 혼자 집에 왔더군요.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짐 정리는 다 했어? 짐이 많지 않아서 금방 끝났어요. 그럼 좀 쉬지 왜 왔어? 혼자 온 거야? 그 사람은 일이 많아서 밤새야 된다면서 사무실 나갔고요. 저는 그냥 어머니 뭐 하시나 궁금해서 와봤어요. 뭐 하고 계셨어요? 너희 갖다 줄 반찬 만들고 있었어. 당장 내일부터 밥 해 먹어야 되잖아. 안 해주셔도 되는데. 그럼 저도 같이 할게요. 그저 저에게 잘 보이고 싶어 하는 말이었겠지만 그래도 기특했습니다. 임신한 며느리는 상전 중에 상전이라던데 그 아이는 많이 다르더라고요. 남편 출근시켜 놓고 편하게 누워 쉴 법도 한데 거의 매일 저희 집에 왔고 말수는 많지 않았지만 제 옆에 앉아 TV도 보고 자기가 먼저 식사 준비도 하고 설거지까지 다 하려고 했죠. 안 해도 돼. 그냥 쉬어. 좀 움직이고 싶어서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보다 슬슬 걷고 움직일 때 아이가 더 잘 노는 것 같아서요. 저는 임신했을 때 마냥 누워있고만 싶었는데 그 애는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동네 산책을 하며 이런저런 얘기들을 나눴죠. 부모님도 형제도 없어서 많이 외로웠겠네. 외롭다기보단 무서웠어요. 그래서 되도록 친구를 많이 사귀려고 했는데 30 넘고부터는 다들 시집가고 애기나 키우고 하니까 만나기도 힘들고 물론 저도 결혼하고 싶긴 했는데 제 조건이 좋지 않아서 사실 결혼 포기하고 살았어요. 내가 너 살아온 시간을 다 할 순 없지만 고생이 적지 않았겠다. 저야 뭐 혼자였지만 어머니가 더 고생하셨잖아요. 아들 셋을 혼자 키우셨다면서요? 제 아이들이 착실한 편이긴 했지만 그래도 아들이라고 살갑게 구는 일은 거의 없었어요. 성인이 된 후에도 대화도 많이 못했고요. 그런데 며느리랑 얘기하다 보니 딸을 키우면 이런 재미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참 좋더라고요. 딸 같은 며느리는 없다는데 그래도 같은 여자로서 얘기 나눌 수 있는 상대가 생겨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놀라울 만큼 제게 잘했어요. 산부인과 검진 때는 꼭 저와 함께 가길 원했고 병원에서는 다들 친정엄마와 딸로 알더라고요. 반대로 제가 병원 갈 일이 생기면 늘 동행을 해주었습니다. 종종 아들하고도 병원 간 적이 있긴 한데 그때는 그냥 운전해주고 병원비 계산만 해주는 게 전부였지만 며느리는 달랐습니다. 진료실까지 따라 들어와 보호자로서 의사와 얘기도 나누고 제 병원 진료 스케줄을
미리 체크해 두었다가 알아서 다 챙겨주었죠. 정말 든든했습니다. 매사 세심하고 사려 깊고 똑똑하고 현명했어요. 곧 아이 낳을 텐데 조리원은 어떻게 할래? 저 조리원 안 들어갈래요. 돈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요즘엔 다들 조리원 가던데 원하면 비용은 내가 낼게. 아니에요, 어머니. 조금 수고스럽겠지만 어머니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친정엄마한테 산후조리 받는 친구들이 제일 부러웠거든요. 조리원 대신 저에게 직접 산후조리 도와달라는 말도 고마웠습니다. 그렇게 얼마 후 며느리는 아들을 낳았고 출산하던 날도 전혀 호들갑 없이 집에 있다가 산통을 느껴 자기 둘이 병원에 가서 아이를 낳은 후에야 제게 연락을 했죠. 손주라는 존재는 아들과 또 다르더군요. 거의 30년 만에 품에 안아보는 갓난아기가 어찌나 소중하던지 이렇게 예쁜 존재를 선사해준 며느리가 너무 예뻤습니다. 그렇게 저는 손주의 정신이 팔려 몇 년간 며느리와 함께 아이 키우는 데 집중했어요. 그 사이 큰애는 사업 확장하느라 얼굴 보기도 힘들었고 둘째 아들은 창원, 셋째 아들은 중국에 가서 일을 하게 되어 며느리는 거의 제 집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아이들 모두 자기 살 길 찾아가면 나는 혼자 어떻게 지내나 막연한 걱정을 했었는데 며느라이 덕분에 외롭지 않았고 저를 물심양면 살뜰히도 챙겨주었죠. 한 번은 창원 내려간 둘째가 방 얻을 돈이 모자라 제게 돈을 부탁한 적이 있는데요. 큰 돈을 당장 어떻게 마련해야 되나 고민하던 중에 어머니, 돈 급하시면 제 돈 드릴까요? 저는 당장 쓸 일 없는 돈이라서요. 혹시라도 그 사람 사업 안 좋아지면 보태려고 몰래 모아둔 돈인데 서방님 방 얻는데 먼저 쓰셔도 돼요. 3천만 원 정도 있어요. 네가 힘들게 일해서 모아둔 돈일 텐데 내가 그걸 어떻게 써? 그냥 갖고 있어. 그렇긴 한데 필요할 때는 써야죠. 일단은 서방님한테 보내주세요. 나중에 돌려주시면 되잖아요. 괜찮겠어? 시집 오면서 어머니께 해드린 것도 없는데 예단비라고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어려서부터 힘들게 살았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저것 굳은 일도 다 하고 억울하게 월급 못 받은 적도 있다고 했고 그러면서 대학 공부까지 마쳤다니 절대 허투루 모은 돈은 아닐 텐데 그걸 선뜻 내주는 며느리가 너무 고마웠어요. 며느리는 돈 문제뿐 아니라 늘 제 곁에서 자식 역할, 보호자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한 번은 월세 내준 집 세입자가 말썽을 부려 엄청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었어요. 집도 엉망으로 망가뜨려 놓고 보증금도 거의 까먹은 상태였는데 그 와중에 못 나간다며 생떼를 쓰더군요. 인상 험악한 남자여서 얼굴 마주하며 얘기 나누기도 싫었는데 며느리가 직접 세입자를 만나 단판을 짓고 오더라고요. 2달 안에 집 빼겠대요. 오갈 데가 없어서 버티는 것 같던데 계속 이런 식이면 법적으로 처리한다고 했죠. 나도 전에 그렇게 말했어. 그런데도 소용없던데. 시아버지가 경찰청에 있다고 뻥쳤어요. 제가 어머니 딸이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알겠다고 말 듣던데요. 대신 집 망가뜨린 거는 책임 안 묻겠다고 했어요. 그것까지 책임지라고 하면 너무 코너로 모는 것 같고 그러면 진짜 무슨 일 벌일지도 모르니까요. 보니까 집을 엉망으로 쓰긴 했어도 딱히 크게 망가진 건 없어 보여요. 알토니가 빠지는 듯 했습니다. 제가 해결하지 못해 끙끙 앓았던 문제를 똑부러지고 현명하게 해결하는 며느리가 너무 대견했어요. 그야말로 아들보다 낫더군요. 좋은 집안에서 자라고 좋은 조건 며느리를 얻었어도 이 정도는 아니겠다 싶을 만큼 그 애는 제게 완벽한 며느리였습니다. 하지만 늘 좋을 순 없겠죠. 며느리에 대한 불만은 하나 없었지만 언제부턴가 아들과 며느리 사이가 거슬렸습니다.
둘 다 제게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게 하려고 애썼겠죠. 실제로 전혀 눈치채지 못했으니까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며느리가 제 집에서 자고 가는 날이 많아지길래 네 신랑 퇴근할 때 안 됐니? 집에 안 가도 돼? 그 사람 요즘 사무실에서 밤새는 날이 많아요. 오늘도 못 들어온다고 했고요. 왜? 회사에 무슨 문제 있는 거야? 일이 많아서 그럴 거예요. 최근에 직원이 둘이나 그만뒀대요. 처음에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모처럼 집에 온 큰애가 자기 색시랑 아들을 은근히 차갑게 대하는 거예요. 너는 아빠 노릇 제대로 하고 있는 거야? 아들은 아빠랑 친해야 되는데 틈틈이 애랑 시간 좀 보내. 바빠서요. 그리고 쟤는 엄마랑 할머니밖에 몰라요. 바빠도 시간을 내야지. 네가 겪어봐서 더 잘 알 거 아니야. 아들한테 아빠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데. 너무 걱정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아들 내외한테 대놓고 말은 안 했지만 사실 제 입장에서는 아이를 하나 더 낳길 바랬습니다. 저에게 잘하는 며느리를 보니 쟤한테 딸이 있으면 좋겠구나 싶은 생각도 들었고 그 사이 둘째가 결혼해서 연년생으로 딸 둘을 낳았는데 참 좋아 보였거든요. 하지만 큰아이 내외는 그냥 아들 하나만 낳고 그만두더군요. 그렇다고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하나 더 낳는다고 해도 며느리 입장에서는 노산이었고 가뜩이나 애 키우기 힘든 세상이니 맘처럼 쉬운 일은 아니겠다 생각했죠. 얼마 후 제 생일날 중국에 있는 막내는 못 왔지만 모처럼 지방에 있는 둘째네까지 올라와 다 함께 외식을 하게 됐습니다. 동생네도 온다고 하니 큰애도 꼭 참석하라 했는데 밥 다 먹고 자리에서 일어날 무렵 터덜터덜 나타나더라고요. 그 사이 얼굴이 많이 상해 보였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일 하나 해결하고 오느라 늦었어요. 형, 괜찮아? 그 사이에 팍 늙었네. 사업하면 다 그래. 너 같은 월급쟁이들이 뭘 하겠냐? 그나저나 지난번 그 일은 잘 해결된 거야? 그건 나중에 얘기해. 오늘 엄마 생일인데 좋은 얘기만 하자. 자기들끼리 나누는 대화를 얼핏 들었는데 제가 모르는 일이 있는 듯 했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 있죠. 형제끼리 공유하는 얘기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전 그게 뭔지 알려는 생각조차 없었는데요. 얼마 후 자연스럽게 알게 돼버렸습니다. 큰애의 얼굴빛이 점점 안 좋아지는 걸 보면서 일에 치여 그런가 보다 한참 열심히 일할 나이니까 또래 남자들 대부분 그러겠지 생각했죠. 그런데 며느라이의 표정도 점점 이상해져 가더라고요. 그러던 중 중국에 있는 막내한테 연락이 왔는데 느닷없이 큰애랑 연락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엄마, 형 무슨 일 있어? 며칠째 전화도 안 받고 톡도 안 읽고. 그래? 특별히 무슨 일 있다는 얘긴 못 들었는데. 엄마랑 형이랑 언제 연락했어? 나랑은 연락 거의 안 하지. 용건 있으면 네 형수랑 얘기하니까 따로 연락할 필요 없었거든. 그래? 형수님 별말 없어? 작은 형도 큰 형이랑 연락 안 된다고 그러거든. 뭔가 느낌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며느리에게 물었죠. 네 신랑 무슨 일 있니? 애들이 다 지 형이랑 연락 안 된다고 한다. 그제서야 며느리는 터질 게 터졌구나 하는 표정으로 충격적인 얘기를 하더군요. 그 사람 요즘 집에 안 들어와요. 한 일주일 됐어요. 저하고도 연락 안 되고요. 뭐? 그걸 왜 이제 얘기해? 어머니 걱정하실까봐 얘기 못 드렸어요. 일이 이렇게 길게 갈지 몰랐거든요. 죄송해요, 어머니. 순간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혹시 무슨 사고라도 난 건 아닐까? 그나저나 쟤는 지 신랑이 집에 안 들어오고 있는데 왜 아무 말이 없었던 걸까?
정신이 혼미해지더라고요. 그렇다고 마냥 기다리기만 하는 거야? 나쁜 일이라도 생긴 거면 어쩌려고. 일 해결되고 마음 풀리면 들어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일이라니, 무슨 일? 며느리는 모든 걸 체념한 듯 그동안의 일을 제게 다 털어놓았습니다. 그 사람 회사 힘들어진 지 좀 됐어요. 딴에는 어떻게든 버티려고 애썼는데 마음처럼 안 됐나 봐요. 그래서 둘째 셋째 서방님한테 돈도 많이 갖다 쓴 걸로 알아요. 물론 제 수중에 있던 돈도 다 줬고요. 근데도 나아지질 않으니 그나마 남았던 직원들도 죄다 그만두고 그 스트레스로 저랑 얘한테 큰 소리 낸 적도 여러 번 있어요. 나한테는 왜 얘기 안 했어? 어머니 걱정하실 게 뻔하니까요. 그 사람도 저도 어머니 모르게 하자는 거에 동의했거든요. 서방님들도 마찬가지고요. 고마워해야 될 일이지만 차마 고맙다는 말이 안 나왔습니다. 그건 그거고, 그래서 얘는 지금 어디 있대? 모르겠어요. 죄송해요, 어머니. 그치만 곧 들어올 거예요. 전 그 사람 믿어요. 돌아올 거라는 믿음만으로 마음을 놓을 순 없었습니다. 사실 저한테는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일 나간 애들 아빠가 하루아침에 말도 없이 떠나가 버렸으니 그때의 충격이 세월이 지난 후에도 문득문득 느껴졌거든요. 전에도 이런 일 있었어? 이렇게 길게는 아니지만 2, 3일씩 안 들어오는 날은 많았어요. 처음으로 며느리에게 화를 냈습니다. 도저히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2, 3일이야. 그럴 수 있다 쳐도 일주일째 연락도 저리면 문제가 있는 게 분명하잖아. 어디 연락해 볼 때는 없어? 연락해 볼 때는 다 해봤는데 다들 모른대요. 아마 일부러 그랬을 거예요. 일부러라니. 동생들 돈 갚기 싫어서 숨은 거라고? 그게 아니고 저 때문에 다 제가 잘못해서. 왜? 네가 나가라고 등 떠밀었어? 며느리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계속 자기 탓이라고만 했습니다. 그 심정은 대충 알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냥 손 놓고 있는 며느리가 야속하기도 했습니다. 너도 참 천하태평이다. 그렇다고 이렇게 마냥 기다리기만 해? 경찰에 실종신고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미 했어요. 경찰에서 뭐래? 찾아본대? 그게 성인은 실종신고가 안 된대요. 단순 가출일 수도 있으니까요. 어머니, 전 기다려볼래요. 그 사람 꼭 돌아올 거예요. 너는 맘 편하게 기다릴지 몰라도 나는 그렇게 못한다. 아들이 처자식 두고 집을 나가서 일주일째 소식이 없는데 어떤 애미가 조발 뻗고 기다려. 하지만 저도 뾰족한 방법은 없었습니다. 어린애라면 동네방네 찾아다니기라도 할 텐데 작정하고 숨어버린 성인 남자를 어디 가서 찾겠어요. 며느리 말처럼 무사히 돌아오길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큰애는 생각보다 오래 제 속을 태웠습니다. 열흘이 지나고 보름이 지나자 밥도 못 먹겠고 잠도 못 자겠더라고요. 교회에 달려가 기도를 해야 하나 아니면 어디 용한 점집 가서 구슬해야 되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으니까요. 그렇게 한 달째 되던 날 드디어 아들의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거짓고를에서는 경찰서에 붙잡혀 있더라고요. 그동안 어디서 숙식을 해결했는지 몰골은 말이 아니었고 어쩌다 노숙자와 시비가 붙어 싸움을 하게 되어 그 덕에 경찰에 붙잡혀 온 것이었죠. 저를 본 큰애는 차마 입을 열어 말은 못하고 그저 울기만 하더군요. 다 큰 아들이 엄마 앞에서 울고 있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너 괜찮아? 다친 데는? 아픈 데는? 죄송해요, 엄마. 얘기해봐. 진짜 아픈 데 없어? 꼴이 이게 뭐야? 멀쩡한 집 놔두고 대체 어디서 어떻게 지낸 거야? 아들은 죄송하다, 미안하다는 말 이외에는
그 어떤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역시 옆에서 울기만 할 뿐 아무 말 못하더군요.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래? 네 아버지 어떻게 간 줄 알면서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꼭 이렇게 엄마 속을 문드러지게 해야겠어? 애들 아빠가 속절없이 떠났을 때만큼이나 울었습니다. 원망과 안도가 뒤섞인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졌어요. 그리고 많이 고마웠습니다. 이렇게 다시 돌아와줘서요. 큰애를 서둘러 병원에 입원시켰습니다. 딱 봐도 영양 상태가 좋지 않아 보였고 몸 여기저기 크고 작은 상처도 많더라고요. 일단은 몸이 회복될 때까지 아무것도 묻지 않겠다 마음먹었죠. 돌아와 준 것만으로 고마웠기에 편하게 쉬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나는 집에 가서 제 몸보신 할 것 만들어 올 테니까 네가 병원에 있어라. 너무 다그치지 말고 일단은 쉬게 해. 며느라이 속도 말이 아니었을 겁니다. 또 둘이서만 나눌 얘기도 많을 것 같아 핑계 삼아 자리를 피해주려 했죠. 그런데 며느리는 대답도 없이 계속 울기만 하더군요. 그만 울어. 네 말대로 돌아왔잖아. 그것만으로도 어디니? 해결해야 될 일은 천천히 해결하고 일단은 사람부터 살려야지. 안 그래? 네, 어머니. 제가 갑자기 저렇게 무모한 짓 할 애가 아닌데 대체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 뭐든지 악착같이 오기를 부려서라도 꼭 극복하는 애였는데.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며느리가 제 앞에 털썩 무릎을 꿇더군요. 그러더니 제 다리를 붙잡고 대성통곡을 하는 겁니다. 너 왜 이래? 정신 차려. 이게 뭐 하는 거야?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알아. 네 마음 아니까 어서 일어나. 병원 사람들이 쳐다볼라. 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다 속였어요. 제가 모두 속인 거예요. 남편이 사업 망하고 아파 누워 있어서 단지 속상한 마음에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속여서 죄송하다. 내가 모두를 속였다라고 하는 데는 그만할 이유가 있는 것 같았어요. 무슨 소리야. 속이긴 뭘 속였다고 그래. 저 사람 저러고 있는 거 다 제 잘못이에요. 저 때문이라고요. 네가 뭘 어쨌길래. 말을 해봐. 무슨 얘긴지 내가 들어는 봐야 될 거 아니야. 무슨 얘기냐 묻는 말에 며느리는 한참을 울기만 했습니다. 차마 그만 울고 얘기를 해봐라 라고 다그칠 수 없을 만큼 정신을 놓고 울길래 일단은 기다려줬어요. 며느리는 분명 제게 뭔가를 털어놓고 싶어 했으니까요. 그리고 눈물이 마를 때까지 울고 난 뒤 처음으로 꺼낸 말부터 저를 정신없게 만들더군요. 어머니 손주요. 저 사람 아이 아니에요. 어? 아빠 하나도 안 닮고 저만 닮은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저 사람하고 상관없는 아이고 애 아빠도 알고 있어요. 맞아요. 그 아이는 아빠를 하나도 안 닮고 엄마만 쏙 빼닮았죠. 한 해 두 해 크면서도 점점 아빠랑은 많이 다르다는 느낌을 받긴 했습니다. 제 아이들은 보통 키의 골격이 두꺼운 편인데 손주 녀석은 팔다리가 길쭉길쭉했고 키도 또래들보다 월등히 컸거든요. 애엄마가 잘 먹여서 그런 거라 생각했습니다. 제 친정엄마가 조금 큰 키셨는데 그걸 물려받았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애아빠 처음 봤을 때 저 다른 남자랑 사귀고 있었어요. 애아빠도 그 사실 알고 있었고요. 그때 네가 사귀던 사람은 누군데? 애아빠랑 일 때문에 알게 된 사이인데요. 사업 시작하면서 시장 조사 다니다 알게 됐고 둘이 죽이 잘 맞았는지 금세 친해져서 저도 여러 번 같이 만났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여기저기 돈을 빌려서 잠수를 타고 사라졌어요. 제 돈도 몇 천 가져가서 그 사람 찾으려고 애 아빠랑 연락하다가
그러니까 그 남자 사라지고 난 후에 임신한 걸 알았다. 네, 저 임신한 거 제일 처음 알게 된 사람이 어머니 아들이에요. 그래서 책임진 거래? 임신 사실 처음 알게 됐다는 이유로? 그때 제가 죽으려고 했거든요. 결혼할 줄 알았던 남자가 돈까지 다 가져가고 임신은 했는데 연락은 안 되고 진짜 죽고 싶었거든요. 근데 애 아빠가 잡아주더라고요. 그 자식 못 찾으면 자기가 다 책임진다고. 삼류 영화 같은 얘기가 내 아들, 내 며느리, 내 손주의 얘기라니. 문득 며느리가 처음 집에 오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부른 배를 안고 죄인인 듯 얼굴도 못 들고 있던 그 모습이 며느리 얘기를 듣고 보니 그제서야 이해가 되더라고요. 안 된다고, 싫다고 했어요. 어떻게 남의 애를 임신하고 결혼을 하냐고 했는데 애 아빠가 고집을 부리더라고요. 저랑 상의도 없이 어머님께 결혼한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끌려서 어머니 댁에 간 건데 어머니 만나고 욕심이 생겼어요. 이렇게 좋은 분이 내 시어머니면 좋겠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죄송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며느리 얘기를 듣고 있으니 저까지 병원에 입원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만 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그보다는 아들 얘기가 듣고 싶어졌죠. 그래서 며느리를 집에 들여보내고 제가 병실에 남았습니다. 아들의 입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었으니까요. 어떻게 된 거야? 네가 친아빠가 아니라는데 진짜야? 네, 제 아이 아니에요. 근데 왜 네 애라고 했어? 그때는 저 사람 살려야 된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서 그렇게 했어요. 당장이라도 죽을 것 같아 보여서요. 근데 왜 집을 나가? 사업 좀 망했다고 처자식을 버려? 모르겠어요. 일이 안 되니까 애도 와이프도 다 싫더라고요. 그게 말이 돼? 애는 점점 지 아빠 닮아가는 거 보니까 화가 났어요. 사실 와이프한테는 말 안 했는데 그 자식 잠수 타면서 제 돈도 조금 갖고 갔거든요. 엄청 큰 돈이 아니어서 그 돈에 대한 미련은 없었는데 일이 너무 안 되니까 그마저 아쉬워지고 그 와중에 애는 지 엄마랑 할머니밖에 모르고 모르겠어요. 그냥 다 싫더라고요. 그럼 진즉에 네 애도 하나 낳지. 낳고 싶었어요. 그런데 안 생기더라고요. 와이프는 항상 저는 뒷전이었고 엄마만 챙겼잖아요. 물론 제가 일이 바빠서 같이 시간 보낼 틈도 없었지만요. 그래서 이제 어떡할 거야? 그만하고 싶어요. 못난 모습 보여드려 죄송해요, 엄마. 근데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아요. 좋은 아빠, 좋은 남편은 실패한 것 같아요. 제가 너무 많이 지쳤어요.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얘가 오죽하면 그만하고 싶다고 할까.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아들의 바램을 무시할 수 없었죠. 그리고 며느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어머니 며느리로 살아서 정말 행복했어요. 이제 그 사람 돌아왔으니 저는 떠날게요. 넘치게 받은 사랑 늘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건강을 위해 늘 기도할게요. 고맙습니다. 아무리 이혼이 흔해졌다지만 내 아이가 이혼할 줄은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큰애는 속도 위반으로 결혼했지만 그래도 잘 살 거라 생각했고 둘째는 걸핏하면 부부싸움하고 사내 안 사내 했지만 그래도 딸을 둘이나 낳고 알콩달콩 사는 것 같아 보기에 마음이 놓였죠. 막내는 애당초 결혼 생각이 없다고 했지만 그래도 꾸준히 연애를 하고 있어 언젠가 결혼하겠지 기대하고 있었어요. 설사 끝까지 결혼 안 한다고 해도 어쩔 수 없었고요. 그래서 나름 자식 농사 잘 지었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이혼을 한다니 너무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그것도 장남이. 큰애 부부의 속사정을 알고 난 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망연자실해 하고 있을 수만은 없었어요. 최대한 정신을 차리려고 노력했죠. 네 처하고 얘기는 끝난 거야? 엄마 몰랐겠지만 저희 사이 안 좋은 지 오래됐어요. 그러게. 지금 생각해보니까 너희 식구 다정했던 기억이 거의 없구나. 애당초 제 짝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 만난 후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무슨 소리야? 너 하는 일 잘 될 때도 있었잖아. 아주 잠깐이었잖아요. 제가 너무 성급했어요. 그때 그냥 모른 척 할 걸. 사람 하나 살린다는 생각으로 괜히 무리 주드는 바람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아들에 대해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집 나가 있는 동안 180도 바뀐 건지 큰애는 평소 제가 알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아빠 없는 집 장남이라고 늘 책임감 넘치고 오직했던 아이인데 왜 이렇게 나약한 사람이 돼버린 건지 너무 낯설더라고요. 모르고 시작한 거 아니잖아. 처음부터 다 알고 책임지겠다고 했던 거 아니었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죠. 저도 처음엔 자신 있었어요. 끝까지 책임질 각오도 굳건했고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그런 무책임한 말이 어딨어. 세상 일이라는 게 원래 다 그렇잖아요. 나름 잘 키웠다고 생각했는데 역시 자식은 뜻대로 되는 존재가 아니더군요. 하지만 무조건 아들 편만 들 순 없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아빠 돌아가시고 내가 너한테 늘 당부한 말 있잖아. 혹시 기억나? 아빠 혹시 잘한 티 내지 말라고 한 거요? 응. 근데 네가 결국 아빠 없이 잘한 티를 내는구나. 그게 무슨 말이에요? 누가 저보고 그런 말해요? 다른 사람이 말한 게 아니라 내가 볼 때 그러니까 하는 말이야. 네 아버지가 있었다면 너 이렇게 안 됐을 거다. 어떻게든 책임졌을 거야. 솔직히 제 자식이면 책임졌겠죠. 근데 아니니까. 그걸 이제 알았어? 진작부터 알았고 네가 선택한 거잖아. 근데 사업 좀 망했다고 그걸 죄다 처자식 탓으로 돌려? 네 댁이 사치를 하길 했어? 아니면 딴 남자랑 놀아나길 했어? 걔는 시키지도 않았는데 네 동생 집어들 때 돈까지 내놓은 애야. 무엇보다 혼자 있는 이 엄마한테 너무 잘했고 너나 네 동생들이나 엄마한테 신경 안 쓰고 일에 집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야? 네 댁이 있으니까 그랬던 거 아니야. 걔가 너 돈 못 번다고 잔소리를 하길 했니? 아니면 밖으로 나돌길 했니? 네 댁은 나한테 단 한 번도 네 욕한 적 없어. 걔가 왜 그랬을 것 같아? 그러야 친정 식구로 없으니까 기댈 데도 없고 해서. 정신 차려 이놈아. 걔는 자기가 선택한 일에 대해 끝까지 책임지려고 했던 거야. 너처럼 남 탓하고 도망가고 그러지 않고. 아마 처음이었을 거예요. 자라면서 단 한 번도 큰 소리를 내서 혼낸 적이 없었는데 그날 처음으로 큰애에게 불같이 호통을 쳤습니다. 큰애도 저의 그런 모습에 많이 놀랬던지 한참을 낯설게 바라보더군요. 나중에 네 아버지 볼낯이 없다. 죽어서 네 아버지 만나면 큰 소리 치면서 자랑하려고 했어. 당신 없이도 애들 보란 듯이 잘 키웠다고. 근데 아니었네. 너한테 실망했다는 말은 안 할게. 다 내 잘못이니까. 어쨌거나 결국 이혼하겠다 이거지? 그 생각에 변함은 없는 거지. 죄송해요, 엄마. 이쯤에서 헤어질 일이 많은 것 같아요. 결국 큰애 부부는 도장을 찍었습니다. 자기들 선택이니 뜯어 말릴 수 없었죠. 큰애는 건강을 회복하고 다시 일 시작하겠다며 취직 자리를 알아보러 다녔어요. 이혼은 했지만 로저처럼 굴지 않고 다시 살아보겠다고 노력하는 모습은 기특했습니다. 사실 아들놈 걱정은 크게 되지 않았어요.
아직 한창 젊으니 뭐라도 할 거라 믿었고 다시 결혼을 할지 평생 안 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사람 구실은 할 거라 믿었으니까요. 문제는 며느리와 손주놈이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내 품에서 키웠고 학교 들어가고 머리 커가면서도 언제나 살갑게 굴던 아이인데 이제 그 애를 못 본다고 생각하니 눈앞이 아찔하더라고요. 그리고 며느리, 내 큰며느리. 받아줄 친정도 없는데 아들이랑 둘이 어디 가서 어떻게 살지 생각할수록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한편으로 며느라이도 나름 똑똑하고 야무진 애니까 잘 살 거라는 믿음도 있었어요. 더군다나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아들까지 있으니 더욱더 악착같이 살 것도 알았죠. 문제는 저였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겠더라고요. 도무지 그 애들을 보내줄 용기가 나질 않았어요. 몇 날 며칠을 침대에 누워 보냈습니다. 다 죽어가던 아들은 살아났는데 이제는 제가 죽겠더라고요. 마침 그 무렵 막내가 한국에 들어와 집에 와 있었는데요. 엄마, 기운내. 요즘은 이혼 흠도 아니야. 내 주변 사람들 15은 이혼했어. 알아. 그치만 그게 좋은 일은 아니잖니. 거봐, 엄마. 오히려 내가 현명한 게 맞지? 아예 결혼을 안 하면 이혼할 일도 없잖아.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 차마 그 누구한테도 아들 이혼보다 며느리 손주에 대한 미련 때문에 머리 싸매고 누워있는 거란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나저나 형수님은 이제 어떻게 하려나? 아까 형이 그러는데 형수 내일 이사 나선대. 내일? 어디로? 그거야 모르지. 내가 그것까지 물어볼 수는 없잖아. 그날 저녁 가까스로 기운을 차려 며느리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새 짐을 다 싸놓고 거실에 우두커니 앉아있더군요. 어머니한테 인사드리고 갈까 하다가 참았어요. 죄송해요, 어머니. 어디로 이사 가니? 애 학교 때문에 멀리는 못 가고 옆 동네에 방 하나 얻었어요. 중학교 들어가면 다른 동네로 가려고요. 며느리는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뚝뚝 흘리더군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내가 미안하다. 내가 아들을 잘못 키웠어.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제대로 못 산 탓이에요. 늘 어머니 보면서 얼마나 죄송스러웠는데요. 이제라도 제자리 찾아가야죠. 제가 그 사람 발목을 너무 오래 잡고 있었어요. 어쩌면 내 아들이 네 발목을 잡은 건지도 모르지. 책임도 못 질 거면서 널 억지로 내 집에 들인 거니까. 아니에요. 제가 못난 탓이에요. 끝까지 신랑 탓 안 하고 자기 잘못이라 우기는 며느리가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그리고 그 안쓰러움이 제 마음을 더 붙잡더군요. 지금까지는 내 아들이 네 발목을 붙잡았는데 이제는 내가 널 잡으련다. 너 이렇게는 못 보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니들이 이미 도장 찍었으니 법적으로도 더 이상 내 며느리가 아닌 거 안다. 그치만 세상이 매서 법이 정해진 대로 살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 앞으로는 며느리 노릇 안 해도 돼. 대신 딸 노릇 해줘. 이건 시어미로서 하는 부탁 아니고 외롭게 혼자 늙어가기 싫은 불쌍한 노인네로서 하는 부탁이야. 내 부탁 들어줄 수 있니? 제 말에 그 애는 꾹꾹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목을 놓아 울더군요. 그리고 전 그 울음의 의미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애도 저 못지않게 우리가 헤어지는 게 싫었던 거죠. 혹시라도 큰애가 뭐라고 하든 쌍둥이들이 뭐라고 하든 신경 쓸 거 없다. 이미 지들 인생 찾아서 떠난 애들이고 나도 이제 내 인생 살 거야. 늙음하게 따라 나오더 살겠다는데 감히 지들이 뭐라고 하겠어?
한때 제 며느리였던 아이는 그날 밤 내내 제 앞에서 울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겐 든든한 의지할 수 있는 딸이 생기는 순간이었죠. 아들 키워봤자 아무 소용 없다는 말이 있던데 자기 인생 살아가는 아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뿌듯하고 고마운 건 사실입니다. 나 혼자 니들 셋 키우느라 고생했으니 정성을 다해 깍듯하게 모셔라 하는 세상도 아니고 건강하게 잘 살아주는 것만으로도 아들 노릇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엄마 자식 간에도 존중이라는 게 필요한 거겠죠. 제가 며느리와 계속 연락하고 잘 지낸다는 걸 알지만 아들 중 누구도 뭐라고 안 하더군요. 특히 큰애는 막내 동생 따라 중국으로 건너가 일을 시작했기에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했고 가끔씩 저와 연락하면 전 저와 아이의 안부를 묻곤 했습니다. 공부는 잘한대요. 그 녀석이 영어를 되게 잘했는데. 영어만 잘하는 줄 아니? 국어도 잘하고 수학도 잘해. 과학고 가겠다면서 작정하고 공부하는 중이다. 손주 녀석이 중학교에 들어가고 애엄마도 일을 시작했기에 살던 집에서 다시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딸아이와 손주놈 되도록 좋은 집에 살게 해주고 싶어 전셋집 하나 마련해줬어요. 딸애는 끝까지 싫다고 하다가 제가 고집을 부리자 결국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러면 전세 명의는 어머니 이름으로 할게요. 싫다. 귀찮으니까 그냥 네 명의로 해라. 정 그러시면 전에 살던 집 보증금 빠진 거 그거 어머니 드릴게요. 그건 받아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저 못 살아요. 아들놈이랑 이혼하면서 이자료도 거의 못 받았고 당시 나눠 먹을 재산도 거의 없었기에 가까스로 월세 얻어 나갔는데 그때 그 월세 보증금을 긋고 제게 주더라고요. 물론 저도 안 받겠다 했지만 저도 모르는 사이 제 통장에 들어와 있더군요. 며칠 전 제 생일이었습니다. 그래도 엄마 생일이라고 아들놈들이 연락은 하더군요. 엄마 생일인데 왜 엄마한테 전화 왔어? 네 댁한테? 아직 안 왔는데? 아이, 내가 미리미리 연락하라고 했는데 여태 안 하고 뭐하냐? 하여간 이 여자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마음에 안 들어. 엄마 생일 축하드려요. 큰형이 엄마 선물하라고 돈 줬는데 뭐 사줄까? 됐어. 엄마 필요한 거 없어. 알았어. 아이 그럼 그냥 현찰 쏠게. 하여간 미역국 꼭 끓여주세요. 사랑해. 미역국은 제가 끓여 먹지 않았습니다. 제 딸이 정성껏 끓여줬으니까요. 누구든 외로운 노년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겁니다. 저 역시도 그랬고요. 아들 셋은 모두 멀리 보내 늘 그립긴 하지만 적어도 전 외롭지 않아요. 쑥쑥 커가는 손주도 있고 생일날 미역국 끓여주는 딸도 있으니까요. 하늘에 있는 남편도 지금 제 모습을 뿌듯하게 봐줄 거라 믿습니다. 여보, 나 지금 이 행복 더 둘이 다 천천히 갈게요. 그래도 괜찮은 거죠?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